쉴 때 뭐 해? 라는 질문에 그냥 집에 있어 라고 답하면 어떤 반응이 돌아오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또는 주말에 집에만 있었다고? 나가지 그래? 하는 말. 친구들과 연락할 때마다 왜 맨날 집에 혼자 있어? 좀 나와? 이런 말 들으시나요? 그래서 매번 나 혹시 이상한 건가? 내 패턴이 정상이 아닌 건가?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하지만 당신은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혼자 시간 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과학적 사실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금요일 저녁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30분쯤 지나니까 갑자기 배터리가 뚝 떨어지는 느낌. 다들 신나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나만 화장실 가서 잠깐 혼자 있고 싶어지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친구들은 저렇게 즐거워 보이는데? 라고 거울 보면서 생각하죠. 그렇게 모임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비슷해요. 친구들이랑 분명히 재밌게 놀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완전 기진맥진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은 오히려 오늘 재밌었다, 에너지 충전돼서 너무 좋았다고 말하죠. 이럴 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만 이상한 건가? 나만 사회성이 부족한 건가? 하고요. 어느 날 집에서 쉬면서 SNS를 볼 때 친구들 모임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다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초대받지 못했다는 생각도 잠시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듭니다. 집에서 쉬는 게 최고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와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이상한 건가라고요. 이 모든 순간들이 내 얘기 같다면 지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전혀 잘못된 게 없어요. 오히려 당신 뇌가 남들과 다르게 그것도 더 정밀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런던 정경대학의 사토시 간나자와 교수가 15,000명을 대상으로 엄청나게 큰 연구를 진행했어요. 2016년 영국 심리학 회지에 발표된 이 연구는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줬는데 일반 사람들은 예상대로 친구를 자주 만날수록 행복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능이 높은 그룹은 완전 반대였어요. 친구와 자주 만날수록 오히려 삶의 만족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지능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 패턴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들어온 이야기랑 정반대잖아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친구가 많을수록 행복하다. 나가서 사람 만나야 한다. 근데 똑똑한 사람들은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회성 문제가 아니라 뇌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받아들이는 정보의 질을 실시간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 안에 작은 품질 검사관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대화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얼마나 새로운 정보가 있는지 끊임없이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지능자는 이 품질 검사관이 극도로 까다로워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금요일 저녁 모임 상황으로 돌아가 볼게요. 한 사람이 넷플릭스 드라마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들 고개 끄덕이며 맞장구 쳐요. 와, 진짜요? 대박이네요. 저도 봐야겠어요. 등 반응이 오가는 동안 당신 뇌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품질 검사관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 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량은, 인지적 난이도는, 의미의 깊이는, 최종 결과, 불합격, 이 대화는 에너지 낭비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들에서 정말 흥미로운 실험들이 있었는데요. 고지능 그룹에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게 하고 뇌를 스캔했어요. 날씨 이야기, 주말에 뭐 했는지, 요즘 바쁜지 같은 거요. 결과가 뭐였을까요? 놀랍게도 뇌 활동이 오히려 감소했어요. 꺼지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복잡한 철학적 주제나 어려운 개념에 대해 토론할 때는 뇌가 확 켜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 뇌는 단순한 대화에 노출될 때 실제로 절전 모드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루함에 대한 최근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해지는데요. 지루함은 뇌가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예요. 지금 받는 자극에서 얻을 정보가 너무 적다. 이건 시간 낭비다. 다른 데로 가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고지능자 뇌의 정보 기준선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일상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날씨 좋네요. 주말에 뭐 했어요? 요즘 일이 바빠요. 이런 대화들은 사실 새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회적 유대 확인용 의례적 교환이에요. 우리 관계가 아직 유효하다는 걸 확인하는 일종의 핸드쉐이크 같은 거죠. 대부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충분해요. 이 핸드쉐이크 자체가 기분 좋거든요. 아,
우리 아직 친구구나. 뇌가 보상 신호를 보내요. 근데 고지능자 뇌는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핸드쉐이크 자체에 정보가 없다고 판단하면 보상 신호 대신 경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2023년 연구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동안 뇌가 소비하는 에너지를 측정했는데 똑같은 대화를 듣고 사람마다 뇌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뇌의 처리 깊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고지능자 뇌는 단어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억양을 분석하고 표정을 읽고 맥락을 파악하고 숨은 의도를 추론해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층위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시도하는 거죠. 그런데 일상 대화에서는 찾을 의미가 없어요. 엄청난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결과물이 제로인 거예요. 고성능 컴퓨터로 1 더하기 2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오버스펙이죠. 이게 바로 모임 후에 완전 방전 상태로 집에 오는 이유예요. 다른 사람들은 재밌었다, 다음에 또 하자 하는데 당신은 소파에 쓰러져 있죠. 이건 사회성 부족이 아니라 당신 뇌가 정보 환경에서 고에너지 연산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기는 물리적 소진입니다. 여기서 메타인지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메타인지는 한마디로 자기 생각을 관찰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생각하는 나를 생각하는 능력이죠. 지금 이 문장을 읽으면서 동시에 내가 이해하고 있나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메타인지예요. 연구 결과 지능이 높을수록 메타인지 능력도 높다는 상관관계가 나타났어요. 고지능자는 대화 중에도 끊임없이 자기를 관찰해요. 내가 지금 이 대화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나? 이 대화에서 얻은 정보의 가치는 뭔가? 이 시간을 다른 곳에 쓰는 게 더 나았을까? 이런 질문들이 뇌 안에서 백그라운드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임에 앉아 있는 동시에 모임에 앉아 있는 나를 관찰하는 것과 같은 일종의 이중의식 상태에 있는 거죠.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동시에 그 대화를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인은 이 관찰자 모드가 약해요. 대화에 그냥 몰입할 수 있거든요. 즐거워요. 끝. 근데 당신은 항상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즐거운데 동시에 이게 왜 즐거운지, 정말 즐거운 건지 분석하고 있죠. 2014년 스토니브룩 대학 연구에서 이게 시각화됐는데 고감수성 그룹에게 똑같은 영상을 보여줬더니 일반 그룹은 시각 처리하는 부위만 켜졌는데 고감수성 그룹은 달랐어요. 보는 부위뿐만 아니라 느끼는 부위, 의미 부여하는 부위, 기억과 연결하는 부위까지 동시에 활성화된 겁니다. 메타인지 강한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내적 대화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잖아요. 아니, 거의 토론 수준이에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찬성하는 나와 반대하는 나가 팽팽하게 논쟁을 벌이고 어떤 경험을 할 때 그 경험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나가 동시에 작동하죠. 철학적 질문부터 일상의 사소한 관찰까지 당신 머릿속에는 항상 무언가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오는 대화가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신이 집에 혼자 있을 때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외부 자극이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뇌가 최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당신은 조명을 원하는 밝기로 조절하고 소리를 선택하고 온도를 맞추잖아요. 모든 변수가 당신 통제 하에 있죠. 바로 이 상태에서 뇌는 깊은 몰입 상태에 진입할 수 있어요. 신경과학 연구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낸 과학자들 뇌를 분석했더니 공통점이 있었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는 게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뇌가 외부 자극 없이 내적으로 방황할 때 켜지는 회로예요. 멍 때리고 있을 때 켜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회로가 사회적 자극이 있으면 억제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성은 뇌가 혼자 있을 때만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당신이 집에서 멍하니 천장 바라보고 있을 때 밖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작동하면서 무작위로 기억과 개념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거죠. 많은 노벨상 수상자들과 혁신적인 사상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 중 하나가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과 깊이 대화했다는 거예요. 1905년 아인슈타인은 특허청 직원이었는데 점심시간마다 혼자 앉아서 사고 실험을 반복했고 그 해의 물리학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죠.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파고들어 사고 실험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제 다시 갓나자와 교수 연구로 돌아가 볼게요. 왜 고지능자는 친구를 만날수록 불행해질까요? 갓나자와 교수가 내놓은 설명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사바나 이론이라고 불리는 이 이론은
인간의 뇌는 기본적으로 수렵채집 시대 환경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30명에서 50명 정도의 소규모 집단에서 생활했어요. 모든 사회적 교류가 생존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죠. 사냥 전략을 논의하거나 식량을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하거나 위험을 경고하는 대화들. 모든 대화가 높은 가치를 가졌던 거예요.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 완전히 다르죠. 출근길 지하철에서만 수백 명의 낯선 얼굴을 마주하고 SNS에서는 수백 명과 연결되어 있고 회사에서는 수십 명과 협업해요. 이 중에서 실제로 생존이나 당신의 장기적 목표와 관련된 대화는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대부분은 의례적이고 표면적인 교환이에요. 일반인은 이런 환경에 뇌가 적응했어요. 의례적 교환에서도 사회적 유대감을 느끼고 보상을 받거든요. 근데 고지능자 뇌는 아직도 수렵채집 시대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생존과 무관한 대화, 목표와 무관한 만남에 대해서 왜 이걸 하고 있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행복경제학 연구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했는데요. 고지능자는 장기적 목표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 목표와 무관한 사회적 자극을 방해 요소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의사로서 암 치료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해봐요. 금요일 저녁 친구들과 술자리는 그 목표에 하나도 기여하지 못하잖아요. 이건 냉정하거나 이기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뇌가 시간이라는 자원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있었던 대규모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또 나왔는데 고지능자는 일반 불안장애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보다 낮았어요. 또 사회적 고립도 일반인보다 낮았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고지능자가 사회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신적으로 더 안정적이고 사회적으로도 필요한 연결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만 그 연결의 밀도와 빈도를 자기 기준에 맞게 조절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하는데요. 고립과 고독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고립은 원치 않는 단절이에요. 외롭고 괴로운 거죠. 근데 고독은 선택한 홀로 있음이에요. 평화롭고 충만한 거거든요. 고지능자가 선택하는 건 고독이지 고립이 아니에요. 당신은 필요할 때 사람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의미 있는 협업을 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기준이 높을 뿐이죠. 자, 그렇다면 실제 삶에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당신의 사회적 에너지가 배터리처럼 작동한다는 걸 스스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3년 연구를 보면 사회적 자극 후 회복 시간이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는 게 밝혀졌어요. 내향적이고 민감한 사람일수록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죠. 방전은 빠른데 충전은 느린 배터리인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예산을 미리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모임이 있다면 나가기 전에 결정하세요. 오늘 사회적 에너지는 절반까지만 쓴다라고요. 두 번째, 관계의 수가 아니라 밀도를 기준으로 재편하세요. 당신은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겉만 있는 관계가 싫은 거죠. 판단 기준은 정말 단순해요.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왔을 때 에너지가 줄어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차올라 있나요? 만나고 나서 충전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관계예요. 두세 명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귀가 후 회복 시스템을 만드세요. 사람 만나고 돌아와서 곧장 유튜브 켜거나 SNS 스크롤하는 분 많죠? 이건 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회복은 감각 입력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집에 도착하면 먼저 조명을 최대한 낮추세요. 그 다음 5분 동안 아무것도 듣지 마세요. 음악도 영상도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예요. 이 5분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져요. 마지막으로 따뜻한 물을 천천히 한 잔 마시세요. 불편한 질문 받을 때 대처법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너 요즘 왜 이렇게 안 나와?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이런 말 들으면 감정 센서가 순간적으로 반응해서 변명하거나 방어적이 되기 쉬운데요. 대신 그냥 상대방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3초를 세는 거예요. 이 3초 동안 이성적 판단을 내릴 시간을 벌거든요. 3초 후에 나오는 대답은 초조한 해명이 아니라 차분한 한마디가 돼요. 요즘 집에서 하고 싶은 게 많아서 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신이 집에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건 세상을 거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과 더 깊이 연결되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으로 우리의 자극의 양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람들이 더 지루해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정보의 양과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인스타그램 피자 사진이랑 트위터 우주 탐사, 이런 것들이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의미는 없는 거죠. 당신이 집에서 디지털 기기를 끄고 조용히 있을 때 뇌는 비로소 의미를 구축할 시간을 얻어요. 이게 바로 메타인지의 핵심 기능이에요. 당신 뇌를 고성능 컴퓨터로 생각해 보세요. 복잡한 연산을 엄청 잘하는데 동시에 발열도 심하고 전력 소비도 크다면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특정 환경이 필요로 하겠죠. 적절한 온도, 안정적인 전력, 깨끗한 입력 신호처럼요. 바깥 세상은 이 조건을 전혀 충족할 수 없지만 집에서는 모든 조건을 당신이 직접 최적화할 수 있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당신이 집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나태함도 아니고 회피도 아니고 사회성 결핍도 아니에요. 당신 뇌가 자기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 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당신은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에 자신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외향성을 정상으로, 사교성을 성공의 조건으로 설정했지만 이건 20세기 산업화 시대가 만든 가치일 뿐이에요. 특정 시대의 특정 경제 구조가 만든 기준이지 인간 뇌의 보편적 기준이 아니니까요. 당신의 뇌는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데 그 설계는 문제가 아니라 변이에요. 연구를 보면 뇌 구조와 기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이건 병리적 변이가 아니라 진화적으로 유지된 여러 가지 생존 전략이거든요. 당신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깊이를 조용한 공간에서 매일 쌓아 올리고 있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아인슈타인도 톨킨도 마리 퀴리도 반 고흐도 그 공간에 있었어요.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창조의 실험실이에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면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불을 끄고 눈을 감고 5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호흡만 느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내게 맞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당신은 고쳐야 할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기만의 주파수를 지켜내고 있는 거예요. 그 주파수를 남들과 맞추려고 억지로 튜닝할 필요 없어요. 대신 자기 주파수에 맞는 환경을 설계하고 자기 주파수에 맞는 사람을 곁에 두면 돼요. 이게 바로 당신의 방식이고 이게 바로 당신의 힘이에요. 집에서 보내는 조용한 시간이 당신을 더 똑똑하게, 더 창의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의 삶을 진정으로 사세요.